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세상 살기 힘드시죠? 못 참겠으면 바다에라도 훌쩍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챙기셔야죠. 짱구 낚시. 하루쯤 산속 작은 연못에 여행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가져가셔야죠. 짱구 낚시. 검색창에 짱구 낚시를 검색하세요. 109pc.com. PC 아니에요. PC예요. 국민TV가 부산을 찾아갑니다.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시 연제구 거제 2동 878번지 7호에 위치한 드림센터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모비딕의 콘서트, 미디어 협동조합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방송, 그리고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협의회 창립총회로 꾸밀 이번 한마당에 부산 경남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잊지 마세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지하철 거제역 7번 출구 근처 거제교회 드림센터에서 마련하는 미디어 협동조합 부산 경남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 언론의 꿈을 품은 모든 부산 경남의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종면 단장님. 미디어 협동조합의 일원이 되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국민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있습니다. 2004년에 발족이 됐는데요. 법조계 출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고요. 비위 검사,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검사에 대한 징계, 징계를 한다면 그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검찰총장에 권고하는 그런 기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은 손봉호 위원장인데요. 2004년 이후 계속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그런 징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손봉호 위원장이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주장한 수사 외압 문제와 관련해서 감찰위원회에서 나를 비롯한 몇몇 위원이 외압 부분을 여러 차례 집요하게 질문했다. 외압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감찰본부, 대검 감찰본부는 외압의 흔적이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감찰위원회는 이런 그 감찰본부의 보고에만 사실상 근거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감찰위원회가 직접 신문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감찰본부 조사 결과만 보고 이걸 토대로 징계할지 말지 이걸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부 경론이 엄청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감찰위원회는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례적으로 위원들의 의견 전부를 대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검은 윤석열 지청장 그리고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 정직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이 손봉호 감찰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총장 경고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대검의 결론은 그 조영곤 지검장 그리고 이진한 2차장 모두 무혐의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이걸로 보면은 대검이 이미 이 윤석열 지청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단일한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고 여기에 그 감찰위원회는 거수기 노릇만 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낳게 됩니다. 이 손봉호 위원장이 우리가 아는 손봉호 교수 그분인가요? 이 서울대 출신의 지금 명예교수시죠. 고신대 네. 석좌 교수 그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민간 학계에서도 시민단체, 학계 또 네. 민간 법률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 손봉호 전 총장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하여튼 손봉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면은 이 외압설 실체를 제대로 밝혔다면 결론이 달랐을 것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외압설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대검이 준 결과만으로 이번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그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이 기초연금 정부 안에 있어서는 손해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장기 가입하면은 손해를 더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의 설명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게 돼서 더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180도 다른 이야기를 새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한국일보 일면에 이 기사가 있고요. 자, 이 필리핀 태풍 참사 이 소식 제가 오늘 한겨레를 보고 놀랐습니다. 선교사로 중부 지역에 살던 사공모 씨 가족도 이 피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물과 음식물은 쉽게도 바닥이 났고 통신과 교통은 두절된 상태였고 구조의 손길 따라서 기약이 없고 그래서 사공 씨는 아내와 세 자녀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교회에 남겨두고 혼자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부와 통신이 되는 곳에 먼저 가서 구조를 요청하거나 이동수단이라도 물색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그래서 목적지는 태풍 피해가 심하지 않은 또 다른 항구였는데요. 자, 차로는 2시간에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자전거와 두 발로 그 길을 가야 했다는 겁니다. 필리핀은 총기 소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걸어서 이렇게 걸어간다. 이건 참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를 곁에 둔 외길이나 마찬가지였다.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2시간을 걸어서 결국 외부와 통신이 닿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외교부와 통화를 했고요. 그곳에서 차량을 구해서 다시 가족을 구하러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공모 씨가 제 사촌 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들도 상당히 애태웠었는데 가족들하고도 이제 통화를 한 모양이죠. 그쪽 이야기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이 빈민촌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을 교회가 있는 고지대로 이제 옮겨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워낙 빈민들이다 보니까 태풍 피해는 컸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타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락이 더 닿는 대로 어떻게 좀 제가 도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공 씨 아내와 세 자녀 예. 교회에 남겨두고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서 뭐 연락을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의 지금 소식은 모르는 건가요? 예, 일단 뭐 고지대이기 때문에 네. 거기가 이제 태풍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소식 눈길을 끕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인데요. 정부가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서 구성한 공식협의기구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상당한 쟁점이 됐었죠.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임금제도 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요.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이 방안을 제1안으로 해서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통상임금의 범위를 1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되는 돈으로 국한하고 있는 노동부의 예규와는 다릅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역시 이 통상임금으로 보는 이런 법원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는 아니라 하겠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노동계는 법원 판례에 맞게 노동부 예규도 수정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노동부는 이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뼈대로 해서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고 그동안은 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예. 재계에서는 그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이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재계가 뭐 로비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반발을 극심하게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예. 공개 변론까지 열리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지금 노동부가 마련한 그 임금 개선위 방안대로 예. 통상임금의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다면 예. 뭐 재계 반발이 뭐 나오겠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뭐 당연히 지급했어야 될 돈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예. 다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노조와 대화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서 이렇게 뭐 판이 정리된다면 참 좋겠지만은 대법원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이정열 전 판사의 그 지적 아닙니까? 예. 지금 합의 전체 합의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걸 보면 판례를 바꾸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뭐 판례를 바꾼다 하면 이런 거죠.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이정열 판사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통상임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뭐 현실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아주 직접적인 이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노동자가 1,600만이죠. 정규직 800만, 비정규직 800만 해서 1,600만 정도 되는데 네. 대다수가 당사자입니다. 네. 예의주시하실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여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여대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소개를 해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서울여대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환갑을 맞는 양모 씨. 이분 지난 여름에 근무 중에 목이 말라서 경비실에서 물을 얻어 마셨다가 말을 못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양모 씨가 속한 청소 경비 용역업체의 소장으로부터 늙어 처먹어서 나 목 잘리게 할 일이 있느냐. 당신 같은 사람 아니라도 일할 사람은 줄을 섰다.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돗물만 마신다고 하네요. 이 양모 씨가요. 다른 여성 직원들도 오줌을 자주 싸니까 물 마시지 말라. 뭐 이런 말을 또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항의를 하면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야지 친정에서 하던 대로 하자면 되겠느냐. 뭐 이런 면박을 들었다고 합니다. 청소일을 하는 53살 되신 이모 씨는 지난달 소장이 한 건물의 입간판을 닦고 있기에 왜 직접 하느냐고 물었더니
X 큰 놈이 X 흔들듯 청소한다라고 답하더라. 이 성희롱 발언이죠. 수치스러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봄 산행에서 김모 소장이 다리를 저는 60대 여성 직원의 흉내를 내면서 조롱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52살 이모 씨는 눈을 뜨고 못 볼 만큼 비참한 광경이었다. 소장이 사원들의 신체적 약점을 그렇게 놀려도 되는가? 이렇게 혀를 쳤다고 합니다. 네. 서울여대 경비 청소 하청업체 S사인데 S사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처럼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성폭력적 발언, 해고 협박 이런 것들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동료를 고자질하면 특근 배치 같은 이런 보상을 주는 등 비인간적 노무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에서 위장 취업한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서울여대 관계자는 업체의 잘못이 파악되면 학교에서도 논의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오늘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이제 43주기 되는 날입니다. 노동 관련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근로조건 명시, 임금 지급에 관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에 946개 점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85.6%가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은 근로조건 명시 565건, 금품 지급 427건, 근로시간 71건, 성희롱 예방 같은 교육 관련 869건, 기타 951건에서 810개 점포에서 2,883건이 적발됐는데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 위반율이 98.3%였고요. 그 다음으로 GS25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런 기사들 나오면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카페베네 GS25. GS25는 위반 건수 1위입니다. 예. 위반율 1위는 카페베네고요. 아무리 위반율이 높아도 98.3%는 뭡니까? 이건 카페베네에서는 이 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카페베네 앞 글자와 맨 마지막 음절을 조합하면 까네. 예, 까네네요. 예. GS25가 위반 건수 1위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1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 쌍용 자동차의 대주주 인도 기업으로 이제 또 넘어갔군요. 네, 오래됐죠. 예, 마힌드라. 중국 기업에서 마힌드라 그룹의 회장이 그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심상정 의원은 은수미 홍영표 민주당 의원 그리고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함께 쌍용차 복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도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1시간 40분 정도 이 회장을 만났는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해고자 복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회장은 2009년에 합의한 내용에 유념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경영 환경과 법적 상황 등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법적 결과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큰 틀에서 2014년 말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안보 연수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이 강연자로 나서서 유신 체제를 옹호하고 진보 성향의 정부를 공격, 폄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2001년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보 연수, 이거를 유기용 민주당 의원이 분석을 해봤더니 3년 동안의 안보 연수 강사 명단을 보면 대부분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강저당 30만 원씩 총 1,44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말이죠.
강사진 중에 그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 말입니다. 네. 자, 이들의 그 강좌 교재 PPT를 봤더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강좌의 중화학공업화 항목에서 강력한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민족주의, 대국민 지향, 안보 위기에 대응, 유신 체제로 뒷받침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 성장의 축인 중화학공업화를 유신 체제로 뒷받침했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유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화가 가능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다른 뉴라이트 인사는요. 북한 대남 전략의 전개 양상 및 대응 전략 강좌의 교재로 썼던 자료에 최근 북한의 대남 전략 구사 양상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그래서 근래 친북 좌파 세력을 지원, 후방전선은 친북 좌파 세력이 주도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응 항목에서는 이념 투쟁인 사상전을 전개해서 대남 선동 노선 저지, 2012년 대통령 선거 시 선거권을 갖는 300여만 명의 재외동포를 친북화하려는 공작에 대한 대책 마련,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진보적 성향의 그 대선 후보를 친북으로 오도하고 또 유신 독재를 경제 성장의 어떤 밑거름이 됐던 것이다 라면서 옹호하는 이런 식의 편향 교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점으로 봐서는 이거는 뭐 대선 전이었으니까 당연히 대선 개입으로 봐야 되겠죠. 교육부가 이것을 주관했던 면에서 본다면 교육부의 책임도 상당하고요. 따라서 교육부 역시 선거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안 한 부서를 찾는 게 더 빠지는 부처를 찾아내야 되겠어요. 빠지는 부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로 사학자들이 교학사가 촉발시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한국사 교육을 이념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은 청와대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원로 사학자 명단을 보면은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가 있고요. 안병욱 전 가톨릭대 교수, 서중석 전 성균관대 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교수,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 이런 분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네. 자, 경향신문 사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도 주목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 이거 위헌 아닌가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회 선진화법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반을 넘는 정당이 무소불위의 그런 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첨예한 그런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야당과 합의를 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다면은 뭐 국회에서 더 이상 폭력 같은 것들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육탄저지, 뭐 날치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될 것으로 소수당이 될 것으로 짐작했던 새누리당이 추진했고 또 결국 뭐 다수당이 돼서도 결국 통과시킨 법인데 이 법이 위헌 아니냐 이렇게 또 헌법재판소에다 물어보겠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뭐 경향신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뭐 이거를 실제로 선진화법을 뒤집을 마음이 여당에게는 없다. 대야 압박 전략일 것이다. 식물국회로 만드는 야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여당이 선진화법을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경향신문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선진화법 때문에 선진화법을 개정하기도 여당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예. 글쎄요. 지금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 얘기가 이 기사 말미에 나와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자회사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확실한 야당 편은 한 명이죠.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은 딱 한 명인데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예. 헌법재판소 같이 중요한 기관의 그 구성비를 볼 때 우리는 뭐 여권, 야권,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는데 예. 양심과 비양심으로 나누고 싶어요. 예. 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 자체가 상식 대 몰상식의 그 대결구도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또 정확합니다. 노정면 단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동아일보 기사 말이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만 실명이 나왔고요. 나머지 신문은 중앙일보조차도 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명 시인이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예. 뭐 사안을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안이죠.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다 놓고 성추행을 한 것인데, 자, 그래서 또 그 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아주 앞장서서 실명 보도에 이렇게 거침이 없는데 말이죠. 예. 뭐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참 관광공사 사장, 이분이 일본 성인 퇴폐업소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정기관도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 JTBC가 보도한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이걸 옮겨 실었는데요. 이참 사장이 지난해 설 연휴에 관광공사의 용역업체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 방문 과정에서 이참 사장 등이 퇴폐업소에 출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에 갔던 용역업체의 이모 씨는 이참 사장이 성인업소를 가고 싶다고 해서 일본 관광회사 임원의 안내로 이참 사장과 우리 회사 회장이 성인 퇴폐업소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참 사장은 이에 대해서 합법적인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자, 이런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느냐. 관광공사와 추진하려던 용역 업무가 자신들의 자격 미달로 무산되자 보상을 요구하며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성매매 여부를 떠나서 이참 사장이 개인적으로 용역업체와 일본으로 외유에 나서고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미달로 공사 추진이 무산될 뻔했던 그 용역업체가 예. 비용을 댔다는 거예요? 예. 무산됐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보복한 거군요. 네, 그렇죠. 이거 참. 이런 일이 다 발생이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요즘 제가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한 말을 가지고 좀 연일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급기야 저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제출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준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대통령이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일까요? 외교 활동을 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저기는 적법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기자회견. 이 기자회견 내용과 최근 본회의 발언을 엮어서 편집해봤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입장을 정반대로 만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외교적 망신을 당한 김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어떻게든지 좀 우리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 흠집내고 또 유럽 순방의 성과를 좀 깎아내리고 싶은데, 그래서 해외 교민을 협박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제가 한 말은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게 제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우리는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아마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 새누리당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서삼경에 대학이란 것이 있는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새누리당은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오직 정쟁거리로 이용할 생각뿐에 없습니다.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새누리당은 염증이 납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수사 결과에 의하면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가릿. 이 내용은 김진태 의원이 한 말을 조각조각 편집해 엮은 것으로 김진태 의원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